그래서 그 관찰에 대한 기록을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내 기록이 맞나 점검하고 다듬고 객관화되어 있는지, 나의 감정과 기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내는 부분을 선배라든지 여러분을 뽑아줬던 원장님께 좀 도움을 받으면서 문장을 계속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일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게 또 교사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관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획과 수행과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관찰에 대한 계획인데요. 관찰하기 전에 연구 목적이라는 연구 문제, 연구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수집과 관찰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찰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사들한테 제가 비참여를 하니까 교사들한테 참여 관찰로 부탁을 할 때 그 똑같은 눈을 갖기 위해서 교사 교육을 한 3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보고 똑같은 관찰의 기준을 나는 예를 들어서 저 어떤 행동을 점수를 3으로 줬는데 옆에 있는 메이트 교사는 5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4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주제가 정해지면 문헌고찰, 선행연구 이론 같은 것들을 근거하여서 연구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관찰 연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표집이라든지 관찰 시간, 관찰 장면, 기록 방법 등을 어떻게 구상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찰자가 관찰할 때 관찰의 대상이 어떤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 단위를 어느 선까지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의 의사소통을 관찰한다고 하면 의사소통의 하위 범주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한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말하기와 듣기만 관찰할 것인지, 또 아침에 등원을 해서 오후에 하원할 때까지 8시간을 관찰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 자유놀이 선택 시간만 관찰할 것인지, 이런 걸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반에 있는 유아 전부를 동시에 관찰할 경우에 관찰자 혼자서 많은 유아를 행동을 관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관찰자 2~3명이 아동들을 나눠서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구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관찰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이제 관찰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관찰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찰자가 준비하고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참여 관찰을 하게 된다면 관찰자가 교사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아동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동들이 낯선 관찰자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관찰자는 관찰 대상의 연령이나 특징, 이름, 관찰하는 시간, 장소, 관찰에 필요한 정보를 관찰 보고서에 기록한 후에 관찰을 시작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찰자는 관찰한 내용을 관찰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 현장에서 기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관찰이 끝난 후 최대한 빨리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하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거나 관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현장에 개입해서 참여하는 경우에 아동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즉시 기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 비참여 관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소술하려고 하면 세세한 상황까지 현장에서 모두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나 녹음기, 보조수단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수행하면서 현장 기록을 하는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찰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있는 몇 가지 유의할 점. 이게 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차시별로 수행 평가 같은 수행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을 때 이 부분을 안내를 드릴게요. 관찰을 수행하면서 현장 기록을 수행하는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교재에서 기록한 말이 누가 한 말인지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가 관찰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야 되고, 세 번째가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해야 되고, 현장에서 관찰을 하면서 기록하다 보면 누가 한 말인지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관찰 결과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 언어적인 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각적인 상황도 기록하면 관찰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이제 유의할 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CTL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을 수행할 때 유의할 점은 비참여 관찰 시 아동이 관찰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또 관찰자는 자신이 비참여 관찰을 하고 있다면 아동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고, 아동이 관찰 상황에 관찰자를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관찰 시에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찰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교재는 안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들에 대한 우리가 분석과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찰이 끝나고 나면 관찰자는 수집된 정보 자료를 가지고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각각의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유목화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지 매우 중요한 단계이지요. 수집된 자료는 이제 서술식 기록과 양적 방법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서술식 기록은 각 문장마다 중요하게 겹치는 단어들을 분류하고 범주하면서 분석 단위에 따른 주제를 생성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빈도 분석이라든지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관찰 자료는 향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수 방법, 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 등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이 보이는 생생한 행동에 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관점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관찰 대상의 행동이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행동 분석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말. 그쵸?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정답이 될 수 없고 나의 관점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분석이 객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 부분을 3차시 수행 과제로 내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관찰은 현상이나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 자연 현상으로부터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발견하고 정리한 후 그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찰을 하는데요. 관찰을 하려면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관찰의 대상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관찰을 실험과 같은 범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찰은 어떤 가설에 대한 검증이나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험과는 다릅니다. 관찰한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관찰 연구의 과학적 연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관찰 목적, 그리고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보이는 행동의 양, 지속적인 시간, 가시적인 자료, 수직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것이고요. 관찰 기록 방법에는 행위의 지속시간, 빈도, 간격, 지속적 기록 등이 있습니다. 평가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따져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평가는 몇 개의 항목이나 관점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성과의 판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적 가치의 판단, 골동품 등의 물건의 가치 판단, 공학에 있어서의 기술이나 제품의 우열이나 성능 등의 판단, 면접 태도 등에 따른 인품의 판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황해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되게 얘들 연구에 대한, 아동 연구에 대한 조금 유명하신 학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자주 이분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평가는 관찰 기록에 근거하여 추론한 아동의 행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관찰 대상에 대한 정보나 발달 이론에 대한 지식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영아들의 행동 발달 특성을 표준 보육 과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발달 평가를 하면 영역별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각 유아에 적합한 교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에서 평가에 대한 교육부는 이제 유아교육 과정의 전 영역이 통합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되는지, 유아의 흥미와 활동 특성에 적합하게 교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흥미 영역 등을 고려하여 활동의 주제나 또 환경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평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은 왜 아동을 평가하는 것일까? 아동의 발달과 교수 방법에 대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나 기관의 장이 요구해서 그러는 것인지, 유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유의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잠시만요. 또 계획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견, 또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견, 이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되게 자매가 어린이집을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굉장히 조금 열정도 있었고 되게 어떤 활동이든 적극적이었던 언니였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은 1살 차이였는데 언니하고 놀이하는 거나 친구들하고 놀이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어머님이 이제 미국으로 잠깐 파견 나가셨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아이가 되게 적응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 선택적인 함구를 하는 이제 좀 정신분석학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집이라든지 익숙한 공간에서는 언니라든지 주변과의 대화를 잘하는데, 어린이집 환경이 이제 연령이 만 3세에서 4세로 바뀌면서 담임쌤도 바뀌고 교실도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도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이 아이가 선택적인 함구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오면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 아이의 심리성적인 뭔가의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되는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부분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별한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타인과 공유한다 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동에 대한 평가 자료라든지 교사, 가족 전문가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되죠. 영화반 때 자폐 영화를 2명을 제가 이제 교사 때 경험을 했었는데, 예, 한 아이의 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자폐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빨리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로서 내 아이가 내가 평생 특별하게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무너지는 심정,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제 성향들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 빨리 아이를 인정하고 도와줘야 되는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중요한 부분인데, 2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재혼하고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한 아이는 부모님이 빨리 받아들이셔서 조금 언어적인 치료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었고, 2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외면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집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중엔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 아이만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근무를 했을 때 이제 그 을지병원이 소아정신과 병원이 조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담임으로 있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그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전문가, 정신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그 관찰 기록지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잠잘 때라든 저녁 아침 등원하는 시간만 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관찰 기록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관찰 기록을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병원 진료하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교사가 해주느냐라고. 제가 교사를 안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이분반한테는 꼭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눈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아에게 편견 없이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고, 또 누가 평가를 하는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고, 연령별 발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잘못 인지하여서 잘못된 해답을 제시하게 되고, 결국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의해야 될 것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 것, 또 평가는 편견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의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뢰도가 타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건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아평가는 단순히 발달이나 학업 성취에 따른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평가의 신뢰도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측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측정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활동에 참여한 유아가 힘들어하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실증을 내거나 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당도란 이제 같은 행동을 다른 방법으로 결과로 얻어서 그에 이제 동의할 때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표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표집수가 충분해야 하고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사들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있는 검사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가가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감정이 있는 교사이다 보니 그 아이를 힘들어하거나 조금 짜증스럽게 대하는 부분이 글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이런 말들 우리는 듣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을 애들한테 하게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이 섞인 글을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의도하지 않지만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평가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적합한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아들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과 발달에서도 개인차를 보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중심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에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조차 모르는 유아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만 기억하는 유아도 있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 유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들도 있고, 똑같은 수업을 해도
통으로 이해하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에 기억에 남는 하나만 기억하는 학습자도 있고요. 그때그때 선택과 집중과 몰입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학습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신체 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발달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고, 교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휘 부족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영아 행동 발달 관찰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영아 행동 발달 관찰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기본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렇다 5점 척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도 한번 50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행동 발달 체크리스트, 이거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현장 가서 여러분이 또 한번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니까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